여기 보면은 이 위에 중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중복되어 있다. 이것들은 경매 신청한 사람마다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9번째 이 병합 사건, 이것은 공교롭게도 그 경매 신청할 때 한 명이 신청한 게 아니라 한 몇 명이 신청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청해서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누가 신청을 했네요. 그런 경우는 그 개별마다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째로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럴 때는 병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들은 이 건물인데 유치권은 없는 것 같아요. 깔끔해요. 예, 유치권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유치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 유치권 신청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위법을 볼 때 유치권이 있다고 표시도 없고, 이 건물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근데 아쉽게도 내부 그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내부에가 그 전부 다가 가끔가다 회사에서 뭐 단합대랄지 학생들 MT랄지 그런 것들이 가끔가다 와요. 예, 수요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도 거의 그 휴점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지하 1층, 지하 2층, 그 굉장히 넓은 그 근린생활은 아니겠고, 하여튼 그 상가 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 물건들은 이렇게 썰렁합니다. 이 건물은 진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을 언제 전락하려면은 감정평가서에 사용승인 날짜를 모으면 돼요. 이게 아마 사용승인 날짜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사용승인 2005년도네요. 2005년도면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도 용도는 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이죠. 그래도 그때 가본 결과는 그렇게 부실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 단합대회랄지 학생들의 MT 그런데 거의 맞게끔 예, 되어 있더라고요. 현황조사, 임대차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2명, 2명, 4명. 여기는 전부 다가 이 상가입니다, 상가. 이것들은요. 임대차 관계, 부동산 현황.
식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숙박시설. 주식회사 네오위즈에 임차인이 있다고 그래요. 임차인이 주식회사 네오위즈. 점포. 전세금 2,500만 원. 보증금이죠. 그건 전세금이 아니라. 보증금 2,500에 월 125만 원. 그렇게 계약을 맺었나 봐요. 전입일자는 18년 6월. 이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네요. 손은대, 임차인, 용도 점포, 이것도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해당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임대차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그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은 아무리 비싼 주택도 다 해당되지만은 상가는 일정 제한이 있어요. 너무 비싼 상가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그 권리랄지 몇 개 해당 사항은 그 보증금에 관계없이 적용되지만은 상당 부분은 보증금이 비싼 상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증금도 상가는 환산 보증금을 쓴다. 즉, 보증금, 아까 이거 있죠. 이놈을 예를 들면은 보증금 2,500만 원 플러스 125만 원 곱하기 100. 이게 보증금이에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은 해당되지 않고 오로지 보증금 자체만 보증금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확정일자에 나와 있는데,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센터, 그 다음에 공증사무소,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는 세무서 한 군데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그 차이점이 있어요. 전부 다 점포만. 이거 하나만 주거임대차보호법이네요. 부영모 씨. 아니, 최경아 씨도 있고, 이건 상가건물. 아니, 전부 다 채땡땡, 구땡땡 하다가 여기서는 실명을 까놨어요. 그냥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깜박깜박할 때도 있죠. 뭐. 그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복잡한 물건이냐. 임의경매. 이것은 담보물권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저당권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건번호 많았잖아요. 그럼 입찰표에다가 사건번호 이놈 쓰시면 돼요. 이놈. 2018년도에 그 경매를 접수했네요. 2018년.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게 18년이면은 지금 거의 6년 됐다는 뜻이죠. 6년. 6년 동안 이 경매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막 11번, 뭐 14번, 뭐 그렇게 되고 복잡합니다. 당사자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것들은 전부 다가 낙찰한 사람들이 법원 경매는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명도를 하려면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소송 가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인도명령에 돈을 들어간 거 아니니까 뭐 그 자기가 등기하고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법원경매, 그 다음에 공매 차이점이 좀 있는데 조심할 것은 공매도 그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 공매 처분 나온 물건들은요,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아, 법원경매랑. 법원경매 똑같습니다. 다른 국가 재산이 그 공매 나왔을 경우는 권리 분석이 필요 없어요. 국가는 깨끗한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낙찰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그 상가랄지 주택이랄지 그건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그 세법에 의해서 압류 처분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임차인이랄지 그 다음에 담보물건 뭐 용익물건 이런 걸 싹 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보증금을 쓸 때 공매는 자기가 기재하는 희망가격의 10%예요. 희망가격. 그런데 법원경매는 최저가격이 10%예요. 그런 이유는 법원경매는 공개된 장소에서 기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옆 사람들이 누가 슬쩍 컨닝을 해가지고 최저 그 보증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 썼는가 알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획일적으로 예전에는 그 초창기에는 이 법원경매도 본인이 희망가격의 10%였는데 바뀌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최저가격 1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자기 책상에서 자기 컴퓨터로 쓰니까. 그래서 이건 아직도 그 희망가격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은 유찰될 때마다 이 법원경매는 수도권은 20%, 그 외에는 30%씩 가감돼요. 그런데 그 공매는 10%씩 가감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감정가격의 50%까지만 가감돼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법원경매는 위에서 보다시피 10%까지, 1%까지 떨어졌어요. 감정가격에. 아까 몇 개는 0. 몇 %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 좀 이따가 민사집행법에 그 보여드릴 텐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그건 민사집행법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법률 제도가 완벽히 완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 문외한인 사람, 법률에 문외인 사람도 얼마든지 경매에 참여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습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완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도하고 현실하고 괴리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두세 개 정도 봤는데, 두세 군데서 봤는데, 제가 자꾸 강조를 해드리니까 경매, 과감하게 참여하셔가지고, 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도 한 10% 이상 이득을 보니까 그 금액이면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다음에 농지랄지 토지는 실제로 더 많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세하고 실제 낙찰 금액하고 거의 몇십 %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겨요. 아파트는 많이 팔고 사는 물건이고 실제 거래가격이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농지랄지 임야, 토지는 자주 팔고 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물건이 굉장히 60몇 건이어서 62건이나 60몇 건이 되기 때문에 이 당사자 대여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 다 몰라도 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태여 무슨 뭐 그 안에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계인, 뭐 추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권자 아까 보니까 그 경매 신청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채권자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 상대는 채무자겠죠. 채무자. 이 채권은 그 채권은 어떤 사람이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다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채권은 우리 민법 채권법 편에 그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채권이 존재하는데 그 분류를 해놨습니다. 14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14가지로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좀 이따가 그 채권 보존 처분 행위가 2개가 나오는데 그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부 질권자. 이 질권은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개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 2번째 나온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러고 당사 뜻과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 하에 성립되는 그 법률 규정에 성립되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러고 이 질권은 대상이 동산입니다. 동산.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권리도 해당돼요. 권리. 그래서 이 근저당을 잡혀놓고 돈을 빌리는 것을 근저당권부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해요. 이 근저당이 많은데 내가 잡은 근저당 밑에다가 바로 예를 들어 이 근저당이 3번이었다. 그러면은 3-1 쓰고 그 질권자 누구 이렇게 써놓습니다. 부기등기를 해요. 이 근저당권부 질권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 다음에 소유자는 공땡땡, 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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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콘도미니엄이다 보니까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회사 소유였겠죠. 예. 가네들이 그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그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건물을 완성했다든가 그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됐네요. 예. 건물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그 튼튼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헐없지는 않지만은 그 단합대라할지 MT 장소로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일주일이면은 며칠은 와야 할 것 아니야, 여기를. 그런데 한 달에 가봐야 몇 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자 같은 걸 충당을 못하고 이게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도 쭉 있고 근저당권자. 이 근저당권자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당권한 특수한 형태입니다. 저당권의 특수한 하나의 형태예요.
최고 한도만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갖다 쓰고 갖다 갖고 하기로 하는 계약이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근저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근저당 등기하고 뭐 시간도 걸리고 번거롭죠. 그래 최고 한도만 정해놔요. 100억 아니면 50억 정해놓고 그 최고액 한도 내에서 돈이 생기면 갖다 갖고, 예, 돈이 필요하면 가서 또 갖다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도래하면은 그때 그 채권을 정산하는 거죠. 그때 남아있는 금액이 근저당 최고액이 되는 거죠. 예, 근저당권도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많이 잡혀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압류도 하나, 이거 나온 것들은 그 임차인만 빼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등기되어 있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채권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등기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건 임차권자라고 합니다. 임차권자. 예. 임차권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물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임차권은 물권화 경향이라고 그래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 취지를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 민법에는 두 가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채권에 있는 전세권을 물권으로 옮겨놨어요. 용익물권으로. 하나하고, 그런데 그러면 전세권자만 옮겨놔고 물권 취급을 해주고, 월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채권법에 임대차 조항에 채권법은 대차형 계약이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부동산 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민법에 원래 민법 취지대로 편찬 취지대로 하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필요 없었어요. 완벽히 보호가 되니까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으로서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월세 사는 사람 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차에서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완벽히 보호가 됐어요. 그랬는데 두 개 다 무슨 단점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는 등기를 공동신청주의를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돼요. 권리자와 의무자가. 그런데 집주인이 안 해줘버리네, 두 개 다. 그래가지고, 민법에 규정이 무섭게 돼버렸습니다. 안 해줘버리니까,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등기 못 해주겠다. 그래버렸네요. 그래서 두 경우 전부 다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 두 개 다 채권이 돼버렸네요. 전세권도 채권. 그 다음에 임대차, 월세 임대차, 거기도 채권. 그래가지고, 이 채권은, 주택이 부도나거나, 경매 넘어가면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을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등기하지 않아도 일정 경우에 등기한 것하고 똑같이 효력을 부여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압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 가압류, 그 다음에 바로 압류가 나오네요. 이 가압류하고 압류 차이점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압류는 법률 규정에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세법이랄지, 아니면 건강보험법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 법률 규정에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규정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압류도 할 수 없고, 뭐, 그냥, 판결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주인이 싹 빼돌려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든 게 가압류하고 가처분입니다. 가짜 붙었어요. 압류는 압류인데 앞에 가짜 붙어가지고 가압류권자로 써놨네요. 이 권자라고 붙어 있는 이유는 전부 다 등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가짜는 임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줬다. 그 뜻입니다. 그 법원에서 그 압류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반인에게 압류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임시적으로 부여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을 전제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므로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것들, 권리들은 그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1조에서 보전처분이란 말이 나오는데, 보전처분 안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압류하고 가처분. 그 차이점은요, 전부 다 채권을 보전하는 행위인데, 채권을 보전하는 처분행위인데, 이 가압류, 가처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가압류는 금전채권, 그 다음에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전부 다 가처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강제집행, 즉 재판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끝나기 전에도 이 본안소송이, 이게 가처분이나 가압류할 때는 반드시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취하해버립니다. 그 물건 소유자들이 취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취하시켜버려요. 3년 동안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가압류, 가처분은 취하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 소유자가 가압류 인정해줬다. 그러면 3년 지나더라도 등기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이것들 전부 다 뭐냐? 내가 소송을, 채권 추심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물건 주인이 중간에 처분해버리거나 명의 변경해버리면은 나는 재판에 이고도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돼요. 네, 불상사가 발생돼요. 그래서 재판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일리가 있다. 그럴 경우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줘요. 일대 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르게 하죠. 알게 하면은, 만약에 이거 공동 신청주의에 따르면 안 해주죠, 당연히. 그래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처분은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밌는 게 가압류는 그러므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에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확정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재판보다도 경매가 빨리 끝나겠죠, 대부분이.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냐? 집행관이 금전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는 배당하지 않아요. 순서가 빠르더라도.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등기 순위적 효력 때문에 만약에 가압류가 다른 물권자보다 빨랐다, 다른 권리자보다 빨랐다 그러더라도 돈이 남았죠. 그러면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탁소에 공탁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압류권자한테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공탁소에 공탁을 해버려요. 그쪽 압류권자 나오고 이 공유권자도 나오고 공유는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소유한 형태예요.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분, 처분, 자유가 있는 건 공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공유만 취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또 나옵니다. 임금채권이 나오네요. 임금채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임금 채권자. 우리가 이름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매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임금 채권자들도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임금 채권자들. 왜냐면 이것은 지급 명령 아니면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놈의 기에서 경매 신청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의무경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당 신청만 하고 경매 신청을 안 한 걸로 추측됩니다. 이 임금 채권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임금은 우리 생존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 굉장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은요, 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 소액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버금가게끔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할 때 제일 먼저 공제한 금액들이 뭐냐면은 그 경매 비용, 그 다음에 이 3년치,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그 다음에 아까 소액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그 세금 중에 당해세, 이것들은 1순위로 그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순서가 빠르냐?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 우선 변제, 그러니까 1순위로 받은 사람들이 아까 비용,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다음에 소액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그 임금 채권, 우선 변제권, 이 네 개가 1순위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가 먼저 받느냐?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 사람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앞에 사람이 다 못 줬다, 그러면 경매가 취하돼 버립니다. 취하돼 버려요. 그리고 경매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경매가 계속 진행을 하면은 그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방금 말씀드리는 그 1순위 배당권자들 금액하고 일정 금액을 더해서 그 금액으로 경매를 진행해 주십시오. 누가 사면은 팔고 안 사면은 내가 사겠습니다. 그럴 때만 경매가 진행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사람은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만약 앞에 사람 한 사람으로 못 받을 것 같으면은 경매 신청하면 용업 났잖아요. 용업이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러면 경매를 직권으로 취해버립니다. 법원에서. 그러므로 실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이. 근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선하냐 이런 걸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은 그렇게 강력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그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것도 확정 판결이나 아니면은 지급 명령이나 그래가지고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배당 안 해줘요. 배당 종기일까지. 이 채권들은 방금 말한 것들 그렇게 강력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요. 그 임금 채권하고 아까 그 소액 우선 면제권, 이것들은 공통된 그 상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그 강력한 장치예요. 아니 그 집 쫓겨나면은 이 추운데 어디 가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월세라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소액은 그 무조건 1순위로 배당을 해줍니다. 1순위로 배당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이 임금 채권도 전체는 보호해두지 않지만은 그 3개월치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은 그 가족과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해서 특별히 먼저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줘요. 두 개는 같은 상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부권자, 이것은 우리가 가끔 하다가 교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내려주는 금원을 교부금이라고 그래요. 즉 교부금을 받는 사람, 즉 교부권자, 즉 지방정부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지방정부기관들을 교부권자라고 그래요. 그 일반인은 교부권자라고 쓰지 않고 배당 요구권자라고 씁니다. 배당 요구권자. 밑에 나오네요. 밑에 또 가처분권자가 2명이나 있네요.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뭐 가처분권자 있으나 마나 그 우리 낙찰인은 법적으로는 손해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법적으로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손해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주택이나 그 아파트를 사실 때 갑구에 가처분이 설정돼 있으면은 무조건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소송에 휘말리고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자기가 입찰인 손해보지 않는데 현실에서는 그 만약에 가처분자가 이겨버렸네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가짜 주인에게서 그 낙찰을 받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 지불했던 대금은 법적으로면은 그 회수할 수가 있는데 회수할 수가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 배당받은 사람들이 무자력자가 돼버렸네요.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민사는 돈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골치 아픈 일에 휩싸일 염려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사시든지 주택을 사시든지 갑구에 하여튼 경매에 참여해서 갑구에 가처분권자가 있으면은 무조건 사지 마라. 골치 아프다. 그렇게 하나. 이게 바로 그 제도와 현실이 약간 괴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권자가 5이나 있네요. 5명이나 있네요. 이것은 일반 채권자 중에서 일반 채권자라고 전부 다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판결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공정증서, 그 다음에 그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배당 요구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반 채권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채권자라고.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제일 꼴등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배당 받을 사람 다 받고 돈이 남으면 배당 받아요. 그러므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물건 같은 게 이 배당 요건자까지 돌아옥산 들어갔어요. 어림도 없죠, 이게.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은 이 중에서 문건 송달 내역, 여기를 보시면은 너무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다 의미가 없이 돼버렸습니다. 그거 보니까 임차인들은 배당 신청을 아무도 안 했네요. 서류는 다 보내줬는데 임차인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니까 자기들은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괜히 번거롭게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일내에 보면은요, 우리 아까 첫 번째 게 이거던가요? 아, 이거가 아니죠? 이건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아니고. 예? 이것도 이건가요? 이건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보시면은요, 20년도 시작해가지고, 한 번 유찰, 매각됐네요? 그래서 그 일주일 후, 예, 3월 23일 날, 일주일 후면은 30일이죠. 30일 날, 허무 결정을 했어요. 이 입찰 과정이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매각되면은 일주일 후 일주일 후 그 법정 오후에 허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 없으면 전부 다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일주일 기간을 줍니다. 의의 신청 기간을 줘요. 그래 일주일 지나면은 매각 결정을 해요. 그러면 결정문하고 언제까지 돈 얼마를 내라는 그런 고지서하고 2개를 보내줘요. 낙찰인에게. 네. 그러면은 그놈을 가지고 이제 기간이 써 있어요. 보통 한 달입니다. 한 달 내에 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안 내버렸네요? 대금 지급 기한이 언제까지였냐면은, 4월 27일. 한 달이 좀 못 되네요. 3월 23일 날 낙찰이 이루어졌고 4월 27일이 대금 지급 기한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안 내버렸네요. 그럼 보증금 10% 날라가고
다시 위에 있는 금액, 이걸 재경매라고 합니다. 재경매. 그러면은 재경매가 들어가면은 보증금 20%. 또 경매 나왔어요. 매각 기일 잡아가지고 경매를 했어요. 또 그런데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또 허브 결정까지 났는데 또 미납을 했어요. 미납이 됐어요. 이것들이 저 미납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가처분돼 있잖아요. 예, 등기를 보통은 그 안에 권리 분석도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은 뭐 이 사람도 관계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면은 예, 그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본인이 등기하는 게 아니라 법무사한테 등기 부탁을 했어요. 이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법무사 수수료가 그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5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대충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다 틀리죠. 이 사람이 등기 올라오니까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걸 10%이 금액에 최저 가격이 10%니까 470만 원. 470만 원을 포기할 것인가? 만약에 4,700만 원 다 나머지 금액을 줄 것인가? 고민하다가 걔 골치 아프다. 그래서 470만 원 10%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경매 나왔네요. 또 재경매니까 이 금액에서 30% 다운된 금액이 아니라 그 원가 그대로 나왔네요. 네, 한번 유찰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 그 10% 다운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유찰. 또 변경은 지금 매각기일이 5월 24일, 6월 28일 한 달이 넘었네요. 그리고 매각기일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1월 10일 날, 어우, 꽤 멀리 떨어졌네요. 이 변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런 경우도 있어요.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가 기일 변경을 신청했을 경우, 그래 상당히 그 채권자가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건이 좋은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채무자, 즉 소유자가 채권자한테 조금만 기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마련해서 다 변제를 하겠습니다. 사정을 해요. 그러면은 한 달, 이건 지금 몇 달이에요, 이게? 6월 달에서 6개월 정도 썼네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그, 감정은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격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채무자가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판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같이 그 금액에 팔리면은 경매 신청한 사람이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다시 날짜 기일을 잡아가지고 그 기일을 잡는 거죠. 그래서 2월 21일 날 또 매각됐어요. 또 미납했네요, 이 사람이. 지금 미납이 몇 번 이뤄진 거죠. 또 유찰, 또 매각, 또 미납. 지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또 미납, 변경,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억 9,700만 원짜리가 389만 원까지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사면은 인수하는 금액이 있냐?
아까 당사자랄지 문서 내역을 싹 살펴본 결과 없습니다. 아까 유치권도 없고, 유치권이 있으면 무조건 인수합니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아까, 예, 가처분.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 의외로 덕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가압류나 가처분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럴 때만 받아줘요. 그런데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그냥 이거 380만 원 나왔네요. 그러길래 내가 400만 원 주고 사버렸어요. 그랬는데 가처분권자가 져버렸네요. 재판에서. 그런 경우 나는 정말로 2억짜리를 400만 원 주고 산 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학교 많이 했어요. 네. 그 보호자가 이겼어요. 네. 저는 100만 원만 그냥 포기하면 돼요. 뭐 제가 사람한테 줘야 할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원에서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니다. 네. 타당성과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400만 원 날린다. 근데 지금 날리면 얼마 날리면 돼요? 30만 원. 네, 날리면 된다. 그래서 날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사람 따라 성격이 다 틀리겠죠. 아까 지금 몇 개 사갔잖아요, 많이. 그 60개 중에서 한 20개 이상 사갔어요, 누가요? 30개 정도 사갔어요. 그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날려봐야 400만 원이 돼, 뭐. 근데 그 사람들은 400만 원 아니에요. 먼저 샀기 때문에, 예, 뭐 돈 1000만 원, 아예 날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온 사람들도 있고, 가처분이라는 게 모르고. 그 특이한 물건이 나와가지고,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